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조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아보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구걸만 하던 한 할아버지가 굶주림에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얻고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애장하던 바이올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바이올린 할아버지는 얼마 후 길거리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이올린을 받았던 집주인은 바이올린을 닦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제작 연도가 1704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바이올린은 당대의 명장이 만든 작품이었고요. 바이올린 가격만 치더라도 수십억을 호가했을 정도이기에 되돌아보면 그 할아버지가 자신이 애장하던 바이올린의 값어치를 알았더라면 굶주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에 귀중한 보석을 휘감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행복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여 늘 주눅들면서 살고 있지요. 백화점 진열장의 상품을 제때 팔려면 보기 좋게 잘 진열해 놓아야 하고 그 상품의 특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고객을 만났을 때 잘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진정 자신의 값어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거만과 위선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자신은 값어치 나가는 멋진 사람임을 인생은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과 만나기 쉽습니다. 그 주파수는 취향, 취미, 기호, 성격, 기질 등으로 대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안의 진솔한 가치를 인품으로 풍겨봅시다. 그래서 여생을 더 보람차고 알차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자입니다.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으면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은 부부에게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 더 닦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직원은 얼른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며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유리를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직원은 다 되었다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럽군. 당신은 유리 닦는 법을 몰라요?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 남편 얼굴에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유리창을 볼 수 있었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렵니다. 햇살이 따스함에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움에 감사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희미한 별빛 하나, 빗방울 하나에도 눈물겨운 삶 속에서도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명쯤 꼭 있는 비호감 유형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서 미움이 쌓이면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요. 2500년 전 공자 역시 인간관계에서 미움을 받는 태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논어 양화편의 24장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7가지 유형을 뚜렷하게 짚어줍니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7가지 유형을 보면은 첫째, 타인의 아픈 곳을 일부러 헤집는 사람. 두 번째, 상사나 윗사람을 험담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예의 하나 없이 무례한 사람. 네 번째는 판단은 빠르지만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고집센 사람. 다섯 번째, 남의 지혜를 훔쳐 마치 자기 생각인 듯 말하는 사람. 여섯 번째, 겸손함 없는 무례함을 용기라고 믿는 사람. 일곱 번째는 혹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는 스스로를 솔직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사람. 이들은 대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왈 연사십 이견오원 기종야이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양화편 24장 40이면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5,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40은 인생의 중심,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의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랬을까요? 공자는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상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40이 되도록 여전히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짓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고 단호히 말한 겁니다. 그리고 2500년 전 논어에서 말한 이 7가지 유형 중에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40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미움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에게 미움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을 오래도록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그런 걸까요? 40이 넘도록 특별한 강점도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회사의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 삶. 늘 바쁘다는 말로 하루를 채우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삶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 삶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강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입니다. 공자의 40 나이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타인의 미움을 조심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40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40이라는 나이에 자신과 타인의 미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야말로 50 이후에도 미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20만 명이 선택한 50에 1년 논어를 통해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고 인생의 공허와 가벼움을 채워봅시다. 50에 꼭 기억해야 할 6글자는 오도 일이관지입니다. 공자는 50이 넘었어야 정치에 나섰지만 60에는 이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자는 흔히 70이 넘어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어있다였습니다. 50,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
나이 50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좋은 나이 50. 원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 50에 이른 노노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표정과 태도, 말과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20만 명이 선택한 공허와 가벼움을 채우는 노노 60서. 쉼없이 살아온 중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책 50에 이른 노노는 출간 5년 만에 100세를 돌파하고 20만 독자의 선택이 그 의미를 증명합니다. 초판의 노노 50수와 50의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노노에서 새롭게 엄선한 10수를 더해 50이 마주하는 고민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녹였습니다. 지금의 50이 실제로 마주하는 고민 10가지입니다. 흐름과 감정, 노력, 이유, 마음, 태도, 예의, 선택, 정의, 전환을 담아 60수로 완성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편집되고 정보된 노노처럼 오늘의 50에 꼭 맞는 고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500년 전 고전 노노는 왜 지금 50이라는 시점에 읽어야 할까요?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노노에 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년 100회 이상 인문학 강연을 하는 저자 최종엽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노노가 특별한 사람들의 고전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50이 넘었어야 비로소 정치 일선에 나섰지만 이룬 것 없이 60 중반의 이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 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였습니다. 지금 50에 중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입니다. 50은 일관성 있는 공부와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50에 이른 노노가 그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입니다. 초나라 변병의 경부대였던 섭공이 오랜만에 초나라를 방문한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섭공문정 자왈건자열 원자래입니다. 섭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잘 돌봐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즐거워지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드니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춘추시대에는 나라 사이에 국경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비교적 쉽게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는 우수한 지식인들이나 전략가들이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통해 등용하기를 갈구했는데 이들의 기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체를 제대로 대우한다는 소문이 돌면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인재를 등용하여 패권국이 되고자 했기에 섭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50, 혹시 여러분은 이제 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50이라는 나이를 인생의 반환점, 심지어는 내려가는 길목으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50에 이른 노노의 저자 최종엽은 다르게 말합니다. 5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50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좋은 나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30, 40대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50이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노노는 강조합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50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다시 목표를 세우기에 적합한 시기다.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 더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나 자신에게 여유와 보상을 주는 법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과 같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 제발 안 된다는 부정의 한계선을 미리 끊지 말라며 50대에만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논에서 얻은 5가지 삶의 지혜입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옹고지시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봉자원 방내불역낙호입니다. 관계의 기쁨을 즐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삼인행 필유아사, 누구에게든 배움을 찾는 지혜입니다. 50이 된 지금이야말로 이 지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51년 논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또 다른 자기 개발책에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일회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잘난 사람에게는 잘남을 배우고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의를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고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입니다. 간절함은 열정을 만드는 연료며 세상에서 반복, 습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에서 50이 지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50이 되면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운명에 순응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혜와 운명을 깊이 깨닫는 모습의 이미지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50이 되었을 때 노나라의 대사구로 임명되어 예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으나 귀족 세력의 반발로 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뜻만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천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흐름과 법칙이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위치를 찾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공자는 정치적 이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결국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유학사상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여기서 지천명은 단순히 운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개인의 사명을 확립하며 삶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천명의 의미는 단순한 운명 수용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50이 되면 삶의 여러 굴곡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할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지천명은 좌절 속에서도 담담함을 유지하게 하며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50이라는 나이는 여전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동시에 직업적 한계, 가정 내 역할 변화,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천명의 지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를 양성하고 교육에 힘쓰며 어떤 사람은 독서, 여행, 문화예술 등 정신적 성장을 통해 삶의 만족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천명의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 성공과 부귀, 지위를 쫓으며 살아가지만 50이 넘었으면 삶의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천명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지천명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50이 된 사람이 인생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세상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더욱 지혜롭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입니다. 이는 공자가 후세에 남긴 중요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부의 생각보다 더가 되겠습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큰 벽이 날 막아도 그만두고 싶어지고 한계가 느껴져도 절대 포기는 못하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난 놈이 될걸 물론 현재 진행 중 떨려난 내가 부져 멈추라는 말 무시해 물 건너 고기 될겨 물론 현재 잔투 중 더러 난 너무 추워 멀었나 저 수명 위는 사실 난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는 너 사실 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너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날 알던 모두들에게도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곧 날 알게 될 이들에게도 네 생각보다도 아니 내 생각보다도 대단한 사람인 걸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도 확실히 좀 보여줄게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닿은 듯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쉬운 굴레 있네
27살의 백수 횟수가 늘어난 독해천재쯤 내 이름을 알릴지 결국 개꿈일 뿐이었나 나의 원당 개끈 넌 무르익지 않았다고 아직 그가 절하긴 이르다고 같이 나를 믿고 계속 밀어붙여 섣불리 판단하기엔 우리들은 이미 많이 와있지 하루하루 살아가자 우리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려다 보다가 지치지 말고 거북이 걸음으로 가끔 힘들 때 쉬어도 돼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꾸 다시 각 잡고 나가자 이건 우리 최고의 작품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날 알던 모두들에게도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곧 날 알게 되리들에게도 우리 잠재력은 안 믿어 차례가 오고 있다고 지금 착실히 지나왔던 위기는 발판이 되어 정상 그 위로 우리 잠재력은 안 믿어 차례가 오고 있다고 지금 착실히 지나왔던 위기는 발판이 되어 정상 그 위로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날 알던 모두들에게도 이제는 모여야 할 때야 곧 날 알게 되리들에게도 사람들은 네 가치를 알지 못해 너 자신도 너 자신을 믿지 못해 우린 우리 생각보다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모두 지녔게 예, 계속하겠습니다. 51년 주역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통찰입니다. 나이 50이 되면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접하는 주역은 그야말로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역은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경전으로 변화와 그 이치를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0의 1년 주역은 어떤 가르침과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변화의 본질 이해하기입니다. 주역의 기본 사상은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주역의 핵심입니다. 50의 나이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한 시기입니다. 주역을 통해 지금까지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의 조화입니다. 주역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음양은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 힘으로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의 나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정신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의 도입니다. 주역은 중용의 도를 강조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50의 나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주역을 통해 중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입니다. 주역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의 나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주역을 통해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조화입니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중시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50의 나이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역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주역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의 나이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온 시기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역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우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과 인내심입니다.
주역은 결단력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의 나이는 인생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역을 통해 결단과 인내심을 키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50에 이른 주역은 인생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중용을 지키고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인내심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역을 통해 50의 나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주역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상진의입니다. 형상을 세워서 나타내리는 뜻을 전달한다라는 말로 뜻을 전달할 수 없으면 형상으로 전달하라. 사람도 향기가 있을까? 중국 송나라의 황제 휘종은 훌륭한 화가였고 그림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궁중에 화가들을 초대해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황제는 직접 그림 제목을 정했는데 보통은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따오거나 자신이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한 번은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화가들에게 말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 그림에 손을 못 대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림 위로 쏠렸습니다. 말 한 마리가 달려가는데 그 꽁무니를 나비떼가 뒤쫓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젊은 화가는 말을 따라가는 나비떼로 꽃향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비떼라는 형상으로 말 발굽에 묻은 향기를 충분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황제 휘종은 어지러운 산이 예절을 감추었다는 화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화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까? 그러나 얼마 후 한 화가가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다른 화가의 것과 달랐습니다. 우선 화면 어디에도 절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산속 작은 오솔길엔 스님 한 분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을 그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에 흡족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스님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을 보니 근처에 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구나. 그가 비록 절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물을 기르러 나온 스님만 보고도 가까운 곳에 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화가는 절을 그리지 않았으면서도 절을 그리는 방법을 알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뛰어난 화가는 그리지 않고서도 다 그린 것이다. 입상진이란 형상을 세워서 나타내려는 뜻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존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기 위해 1등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달리게 해준 사람이 있기에 의미가 있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는다 한들 무슨 맛이 있을까요? 함께 웃고 떠들며 먹으면 엔돌핀이 생겨 더 맛이 있지.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혼자 행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줄 사람이 없다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며 부대끼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깨져도 원수처럼 사네. 못 사네 해도 함께 살기에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안부 톡을 보낼 수 있는 바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김상배의 몇 미터 앞에 두고가 되겠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일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리웠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웃음소리에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100배나 재미있는 인물 안동 서선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불서뷰입니다. 옛날 옛적에 경북 상주 땅에 서시성을 가진 양반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집안은 오래전에 몰락하여 그저 작은 땅떼기에 농사를 지으며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를 서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선달은 과거 시험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서선비는 학문이 얕아 과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선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심성이 워낙 착하고 성실한 데다가 언제나 자기 사정은 뒷전으로 하고 발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탓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높여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어 서선달은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종자 살 돈이 떨어져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는 돈을 빌리기 위해 멀리 부산에 사는 육촌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상주에서 부산까지는 5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육촌 동생을 찾아간 서선달은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내 올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 꼭 갚겠네. 백냥만 빌려주시게.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흉년이 들어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동생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올해는 꼭 풍작을 이루어 자네 돈을 200냥으로 불려주겠네. 허허, 형님도 참. 동생은 서선달의 어설픈 장담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친척은 서선달에게 100냥을 내어주었고 서선달은 연거푸 사례를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선달은 친척에게 받은 돈 100냥 꾸러미를 전대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사지을 미천이 생겼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웠고 걸음도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며 산마루를 넘던 도중 서선달은 허리춤이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급히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지만 전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선달이 집으로 급히 돌아가느라 서둘러 고개를 넘던 도중 자기도 모르게 전대를 흘러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선달은 언제 어디서 전대를 흘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쿠야, 내 돈. 전 재산을 잃어버린 서선달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그는 왔던 길을 돌아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30리 먼 길을 길바닥만 바라보며 뛰어가던 서선달은 높은 고갯마루를 오르다가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며 한탄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그 귀한 돈이 사라진 줄도 모르게 이 바보 같은 놈.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흘러내린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이제 망했네 그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서선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고개를 들어보니 도포 입은 웬 노인 한 사람이 뒷짐을 진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서둘러 가다가 그만 전대에는 얼마나 들어있었나? 친척에게 빌린 100냥이 들어있었지요. 서선달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이 연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뒷짐졌던 손에 들고 있던 서선달의 전대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전대가 자네 것이 아닌가? 서선달은 전대를 보니 정말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어찌 어르신이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2시경쯤 전에 이 고개를 넘다가 전대를 하나 주었네. 전대를 열어보니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어버린 사람 속이 얼마나 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그 노인은 누군가가 흘린 돈을 찾아주기 위해 1시간이나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서선달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서선달은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싶었지만 노인은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은혜랄 게 뭐가 있겠나.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걸. 말을 마친 노인은 지체 없이 돌아서서 산 아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었을까? 산신령이었을까? 아니야, 분명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이었다면 그 큰 돈을 찾아줬을 리가 없지. 길을 걷는 내내 서선달의 머릿속에는 산에서 만난 노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돈을 찾고 다시 길을 걸어서 서선달은 안동의 어느 작은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웬 여인의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엔 웬 여인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놀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엔 위급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뎠는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물살이 강해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좀 해봐요. 저러다 저 여자 죽겠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답했습니다. 이 강은 물살이 요상해서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구경꾼들은 많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선달은 자기라도 당장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 헤엄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구르미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여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이 돈 100냥을 주겠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00냥? 정말이요? 서선달은 꾸러미를 더 높이 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이요. 저 여인을 구해온다면 여기 내 손에 든 100냥을 바로 주겠소. 그러자 어느 장정 하나가 강물에 첨벙 뛰어들어 여인을 강가로 구해냈습니다. 서선달은 약속한 대로 그 장정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죽다가 살아난 여인이 서선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물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버님께 말씀드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서선달은 고개를 저으며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무릎을 꿇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간청에 서선달은 망설여졌습니다. 순간의 어여심에 전 재산을 걸고 여인을 살리기는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소. 네 잠시만 짬을 내지요. 그렇게 서선달은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안동 읍내에 있는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소녀가 사는 곳이에요. 집을 본 서선달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집이 글쎄 99칸이나 되는 커다란 저택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여인은 안동에서도 가장 돈이 많다는 권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저택은 난생 처음 보는구려. 서선달은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의 부친 권 부자가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권 부자는 서선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귀인께서 내 딸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서선달은 권부자의 요란한 환대에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지나친 겸양의 말씀이요.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권부자는 다시 서선달의 손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 권부자의 얼굴을 본 서선달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아니 자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놀랍게도 여인의 부친 권부자는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주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오늘 점심낮을 산에서 만나지 않았던가? 권부자는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귀한 돈으로 내 여식의 목숨을 구해줬단 말인가? 자네는 정말 의인이구만. 아닙니다. 댁의 따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산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수로 따님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선달은 여인을 구한 공을 권부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권부자는
딸에게 더욱 감동했습니다. 내 귀한 외동딸을 살려주신 은혜, 내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네. 잠시 후 권부자는 보답이라며 돈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000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순달은 낮에 권부자가 그랬던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1,000냥이라니요. 저는 100냥이면 족합니다. 그러고는 그중 100냥만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그래.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선달은 권부자에게 절하고 돌아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는 어느새 곱게 단장한 여인이 두 팔을 벌려 서선달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보내드립니다. 서선달은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권부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돈이 그리 싫으시다면 내 여식은 어떤가? 내 마침 자네같이 의로운 이로 신랑감을 찾고 있던 중일세. 서선달은 말문이 막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권부자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권부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지만 내 여식은 못 이기는구만. 하하하. 이렇게 서선달은 만석직이 권부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자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그는 변함없이 성실히 농사를 지어 지난날 친척과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의 갑절인 200냥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후 서순달의 미담은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임금은 그런 선한 마음씨를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서순달에게 안동 현감자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순달은 자신이 베푼 선행으로 마침내 가짜 선달을 벗어나 진짜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경북 안동 지방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버전 한비자는 도술섭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는다는 말로 물건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진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권부자가 서선달의 돈꾸러미를 찾아주어 그 덕에 서선달이 그의 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도 잃어버린 큰 돈이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었다는 미담이 간간히 들려오곤 하지요. 여전히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해 먹고도 이 나라 최고 권력 자리에 앉고 또 그런 자를 지지하는 세상이라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렇건 말건 우리는 도불섭유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내 주위의 따뜻한 미담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111%의 운수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세의 운수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꼬불꼬불 골목길을 따라 돌아 영희 집 대문 앞에 우뚝 섰다. 초인종을 눌러볼까, 편지 한 장 써놓고 갈까, 아니면 확 돌아갈까. 남자 체면에 그냥이야. 갈 수는 없었지만 어디서 들리는 내 이름. 그 어디서 들리는가 자라목을 쑥 빼들고 두리번거렸다. 바로 이내 집 옥상 위에서 영희가 나를 부르네. 빨리빨리 나오라고 손을 들어 불렀었지. 영희는 빨리 나왔지. 빨리빨리 나온 건 좋았지만 바로 뒤를 쫓아서 호랑이 아버지가 나오셨네.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남자답게 인사여쭸지. 대개 따님과 사랑하는 사이 없는 사이라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지. 영희 아버지 깔깔깔 웃으시며 잘해보라 말씀하셨네. 나는 너무 좋아.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지. 이리저리 꼬불꼬불 골목길을 따라 돌아 영희 집 대문 앞에 우뚝 섰다. 초인종을 눌러볼까, 편지 한 장 써놓고 갈까, 아니면 확 돌아갈까. 남자 체면에 그냥이야. 갈 수는 없었지만 어디서 들리는 내 이름. 그 어디서 들리는가 자라목을 쑥 빼들고 두리번거렸다. 바로 이내 집 옥상 위에서 영희가 나를 부르네. 빨리빨리 나오라고 손을 들어 불렀었지. 영희는 빨리 나왔지. 빨리빨리 나온 건 좋았지만 바로 뒤를 쫓아서 호랑이 아버지가 나오셨네.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남자답게 인사여쭸지. 대개 따님과 사랑하는 사이 없는 사이라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지. 영희 아버지 깔깔깔 웃으시며 잘해보라 말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남자답게 인사여쭸지